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3월 29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15분입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이 다 됐네요. 좀 더 일찍, 오늘은 좀 일찍 하루를 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7시 정도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요. 이천을 갔다 옵니다. 내일은. 자, 그렇고요. 이번 시간은 죽음의 부정 거의 끝나갑니다.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간단하게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알프레드 아들러 원저, 변지영 편적, 김현철 감수. 알프레드 아들러 어록입니다. 어록. 편저라는 건 이제 모아서 임의대로 편집을 했다는 거죠. 편집해서 만들었다. 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100년이 지난 지금 왜 아들러인가? 감수의 말 보여주기 위한 삶에 지친 당신에게 1장 나는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2장 나보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는 것들에 대하여 3장 기억과 감정에는 은밀한 목적이 있다. 4장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 5장 왜 성격은 바뀌기 어려울까? 6장 상처받지 않고 자란 사람은 없다. 7장 필요한 것은 오직 행동. 8장 나에게는 아직 용기가 남아있다. 9장 개인적인 것은 곧 사회적인 것. 10장 삶이 위험하다는 거짓말. 매진말 삶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서 온다.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벌써 꽤 오래됐죠. 몇 년 전인지 어쩐지 아무튼 꽤 오래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의 기본이 이제 아들러 알프레드 아들러 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책이었죠. 저는 그 책을 잠깐 앞에 좀 읽다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때 읽기를 그만뒀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지금 이제 죽음의 부정을 공부하면서 이 아들러라는 사람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인물인 것 같다 해서 책 제목도 좋고 해가지고 흥미가 있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좀 잠언집 비슷하게 돼 있어서 읽기가 되게 편해요. 가끔씩 한번 읽어보고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죽음의 부정 마지막 3부 회고와 결론, 영웅주의의 딜레마. 네, 이제 약 50페이지도 안 남았습니다. 네. 2번 정도 읽으면 끝나지 않을까요? 2번에서 3번. 네. 11장 417쪽 정신분석과 종교, 영웅적 개인이란 무엇인가? 인용입니다.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학문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르치는 학문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창조에서의 자리를 어떻게 적절히 차지할 것인가? 인간이기 위해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그로부터 어떻게 배울 것인가? 다 이마누엘 칸트. 인간이기 위해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그로부터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인간이기 위해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어려운 문제네요. 네.
우리는 어릴 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바람직한 삶에 대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어리둥절할 때가 많았다. 특별히 예민한 사람에게는 어리둥절한 것을 넘어 실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럴 때 대다수 사람들이 의뢰하는 일은 자신의 지평에서 그때그때 누가 가장 커 보이는가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따랐다가 딴 사람의 생각을 따랐다가 하는 것이다. 가장 우렁찬 목소리, 가장 강렬한 외모, 가장 높은 권위와 가장 큰 성공의 소유자가 대체로 우리의 일시적 충성을 얻는다. 우리는 자신의 이상을 그에게 맞추려 애쓴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에 대해 나름의 관점을 형성하며 이 모든 제각각의 진실에 다소 연민을 느끼게 된다. 각자 자신이 삶의 한계에 승리할 공식을 가졌으며 인간으로 사는 것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안다고 생각한다. 그는 대체로 자신의 독특한 전매품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얻으려 노력한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을 따르는 개종자를 얻으려고 그토록 애쓰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삶의 전망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멸의 비법이다. 물론 이 장의 제사에 인용한 문장의 주인공인 칸트만한 권위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멸의 문제에서만큼은 누구나 같은 자기 뜻, 의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 사물이 도착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정반대 견해들이 똑같이 빚질 듯한 확실성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똑같이 확실해 보이는 권위자들이 정반대 견해를 고집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이를테면 인간 본성에 대한 프로이트의 원숙한 사유를 투쟁하는 인간의 피라미드에서 자신이 어디 서 있는가에 대한 그의 생각과 비교해보라. 인용입니다. 저는 전체로서의 인간에 대해 좋은 것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험상 대부분의 인간은 쓰레기입니다. 이런저런 윤리적 신조를 공적으로 내세우든 전혀 내세우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윤리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높은 이상을 추구했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극히 개탄스럽게 이 윤리를 저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재밌네요. 프로이드의 책에서 인용한 건데요. 이 실존주의자와 정신분석가들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봐요. 근데 그 비관적이라는 게 진실의 바탕을 둔 거라는 게 문제이긴 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태도입니다. 태도. 비관적이라고 하더라도 대놓고 경멸하거나 불평불만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좀 약간 보면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을 이 사바세계를 고라는 한마디 말로 툭 쳐버리시는데, 그게 또 진실함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태도가 매우 점잖으셨습니다. 점잖으셨고 게다가 존중도 있었고, 그 분투하는 중생들에 대한 연민도 있었고, 그들을 좀 올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거창한 말보다
올바른 길로 이끌고자 가르침을 베푸시는 연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은 너무 차가워요. 차갑습니다. 그게 좀 불만이에요. 이제껏 살았던 심리학자 중에 아마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 경험상이라는 상투어를 내뱉으면 그것은 중세의 교황 칙서에 버금가는 권위를 지닌다. 물론 대부분의 인간이 쓰레기라는 프로이트의 말은 일부는 그렇지 않음을 함축한다. 그 소수의 예외 중 한 명이 누구인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한때 유행했던 우생학 서적들을 떠올려보라. 그런 책의 표지에는 잘생긴 저자의 사진이 예외 없이 박혀 있는데 그 사진은 책의 주장에 해당하는 이상적 유형으로서 저자의 활력과 인격을 뿜어낸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 프로이트의 자기평가에 모두가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에게 반대한 주요 제자들 거의 모두 그에게서 어느 정도 업신여기는 듯한 연민을 비치며 경멸할 만한 구석을 찾을 수 있었다. 한때 비레름 라이히는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운동에 발목 잡히고 자기 제자와 자기 창조물의 덫에 빠졌으며 그가 암에 걸린 것은 스스로에게 매몰되어 자유로운 행위자로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다시피 여기에도 우리의 문제가 있다. 라히의 판단은 프로이트 이상으로 자신의 운동에 발목 잡히고 그로 인해 더 결정적이고 지옥스럽게 망가진 라히 자신이 아니라 신에 의한 것이었다면 더 큰 권위를 지녔을 것이다. 융도 프로이트에게 크나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 한계를 프로이트의 다이몬, 즉 그의 천재성과 독특한 메시지의 필수적 일부로 여겼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실은 연금술에 대한 융의 악마적 이끌림과 샤먼을 방불케 하는 내적 삶의 성격을 반영하는지도 모른다. 인간 연구자로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에리 프롬은 융을 신랄하게 비난했으며 그를 과학의 적으로 몰아세웠다. 서로를 향해 중대선언을 쏟아내는 모든 거인들을 발치해서 허둥거리는 일반인은 얼마나 가련한가. 나는 프로이트의 한계에 대한 랑크의 강력한 견해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랑크의 사유체계에서 프로이트의 한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가장 너그러운 판단은 신경증 환자의 인간적 약점이 프로이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환각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다. 창조의 가능성에 대해 창의적 신화를 지어낼 능력도 없었다. 프로이트는 사물을 너무 현실적으로 보았으며 기적과 무한한 가능성의 기운을 느끼지 못했다. 그가 자신에게 허락한 유일한 환각은 자신의 과학에 대한 환각이었는데 환각의 그런 원천은 불안정한 버팀목일 수밖에 없다. 강력한 너머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제 나름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그것을 버팀목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예술가에게 일반적인 문제다. 대화는 도치되는 일이 많아서 미덥지 못하다. 이 때문에 프로이트는 후세와 명성의 가치에 대해 또한 진화의 파노라마 전체의 안정성에 대해 평생 양가적 태도를 취했다. 우리는 프로이트와 키르케고르를 비교하면서 이미 이 모든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이상적인 인간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절대적 초월의 관점에 설 수밖에 없다. 키르케고르는 프로이트가 여전히 자부심을 가졌으며
참으로 분석된 인간의 피조물 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불안의 학교를 온전히 수료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키르케고르의 인간이에 따르면 카우사 수의 기획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이며, 인간이기 위해서는 이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 이 관점에서 프로이트는 여전히 자신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철저히 분석하지 않았다. 그와 초창기 정신분석가들이 스스로를 분석했다고 아무리 자부하더라도 말이다. 프로이트는 상위의 힘에 정서적으로 굴복할 수 없었으며 초월적 차원에 관념적으로 순응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오로지 가시적 세계의 차원에서 살았으며 그 차원에서만 가능한 것에 제약받았다. 따라서 그의 모든 의미는 그 차원에서 와야만 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름의 도식이 있었다. 그는 그 도식을 표현한 빼어난 문장에서 이른바 신앙의 기사를 묘사한다. 이 인물은 신앙 안에서 살아가며 창조주에게 삶의 의미를 맡긴 채 자신을 만든 이의 활력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가시적 차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달게 받아들이고 삶을 의무로서 살아가고 태연히 죽음을 맞이한다. 어떤 하찮은 일도 그의 의미를 위협할 만큼 하찮지 않다. 어떤 과업도 그의 용기를 넘어설 만큼 두렵지 않다. 그는 온전히 세상 자체에 있으며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신앙 덕분에 온전히 세상 너머에 있다. 이것은 칸트의 부모가 지녔던 오래된 경건의 이상과 매우 비슷하다. 이런 이상의 위대한 힘은 개방적이고 너그럽고 담대하며 그럼으로써 타인의 삶을 어루만지고 풍요롭게 하고 개방적으로 바꾼다. 신앙의 기사는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타인에게 이를 불어넣을 이유도 없으므로 타인을 스스로 움츠러들게 하지 않고 강압하지도 조작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사는 이상적 정신건강이라고 부를 만한 것, 즉 두려움의 죽음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 삶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 추상적 언어로 표현된 신앙의 기사라는 이상은 지금껏 인간이 제시한 이상 중에서 틀림없이 가장 아름답고 도전적인 것으로 꼽을만 하다. 이 이상은 이런저런 형태로 대다수 종교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최고의 재능으로 자세히 묘사한 사람은 키르케고르다. 이것은 여느 이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끌어당기기 위한 창조적 환각이다. 그런데 인간을 끌어당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했듯 신앙은 가장 힘든 것이다. 그는 자신을 믿음과 신앙 사이에 두었으며 도약하지 못했다. 도약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 신앙은 은총의 문제다. 훗날 틸리히가 말했듯 종교는 선물, 가로 열고 은총을 받을 때는 손바닥을 펴고 선물을 줄 때는 주먹을 쥔다. 신앙의 기사라는 선물을 주려면 우선 더 높은 이에게 기사로 임명받아야 한다. 내가 추구하는 요점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키르케고르의 삶을 받아들여 불가지론자로서의 프로이트의 삶에 맞세운다면 결코 대차 대조표를 작성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어느 쪽이 타인을 더 위축시키거나 더 온전히 확장시켰는지를 누가 집계할 수 있겠는가? 프로이트에게서 지적할 수 있는 모든 결점은 키르케고르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프로이트가 보이는 것의 측면에서 프로이트가 보이는 것의 측면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다면 기르케고르는 보이지 않는 것의 측면에서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단언할 수 있다. 기르케고르는 어느 정도는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으로부터 돌아섰으며 삶에서 실패했기에 죽음을 더 수월하게 받아들였다. 그 자신의 삶은 자유의지로 향한 자발적 희생이 아니라 가련하게 몰아붙여진 희생이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범주 안에서 살아가지 않았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한 위인들에 대한 나의 이 무미건조한 서술은 삶과 죽음의 놀이에서는 진짜 성자가 아닌 한 누구도 남보다 높이 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며 삶과 죽음의 놀이에서는 진짜 성자가 아닌 한 누구도 남보다 높이 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며 성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은총의 문제라고 결론 짓는 것일 뿐이다. 기적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는 기적적인 일이다. 성자가 된다는 것. 요점은 인간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종교적 피조물성과 과학적 피조물성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대치는 경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느긋함, 개방성이다. 이를 통해 타인에게 강제적 부담이 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 중 상당수는 그가 재능을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다이몬이 그를 이끄는지에 달렸다. 무거운 짐보다는 가벼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더 쉬우니 말이다.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모든 생에너지로부터 사유체계, 프로이트가 그랬듯 이 세계의 문제를 온전히 지향하는 체계를 만들어내고서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넘겨주는가? 말하자면 어떻게 성인이면서도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과학적 운동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신에게 기대고 모든 것을 신에게 내주면서도 열정적 인간으로서 제 발로 설 것인가? 이것은 수사적 물음이 아니다. 어떻게 인간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 현인 윌리엄 제임스가 알고 있었듯 아무도 남에게 만족스럽게 조언할 수 없는 문제의 핵심으로 직행하는 진짜 물음이다. 모든 것은 해결 불가능한 모호함으로 가득하다. 제임스 말 맞다나 각 사람에게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의 범위 전체가 담겨 있으므로 그의 삶은 매우 독특한 문제이고 매우 개별적인 종류의 해법을 요한다.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생활 양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했다. 그는 자신의 생활 양식이 유일무이한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도록 유일무이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또한 제임스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둘 다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다. 한 세계는 우리를 다른 세계로부터 끌어당긴다. 제임스가 곧잘 되낸 격언 중 하나는 이것이다. 인간의 아들이여, 내가 그대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대의 발로 서게나. 인간이 신에게 너무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성취해야 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 무엇이든 하려면 우선 나머지 모든 것과 떨어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는 성자의 근사한 이상을 모조리 의심에 빠뜨린다. 선한 사람이 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노먼 베순이 빈첸시오 드 폴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성자였나? 내 생각에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각 유기체가 자신의 에너지에 소비되려고 살아가며 가장 거침없이 소비되고 가장 빛나는 불꽃으로 타는 유기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으로 따지자면 자연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또한 랑크와 같은 취지에서 유기체적 형태를 오로지 소비용으로만 쓰는 비합리적 생명력이 우선순위를 차지한다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 불가능한 영웅주의. 이 모든 모호함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현대의 예언자들을 이해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다. 나는 인간이 자신의 성격을 넘어서 진화할 수 없으며 성격에 얽매여 있다고 말했다. 괴테는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던져버려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심지어 신에게 버리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을 덧붙일 수도 있다. 이제 인간이 자신의 성격을 넘어서 진화할 수 없다면 성격 없이 진화할 수도 없는 것인지 살펴볼 때가 되었다. 이 물음은 현대사상에서의 거창한 논쟁 중 하나를 제기한다. 만일 유기체의 한계를 살아가는 비합리적 생명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 오늘날 그토록 인기 있는 추상화, 즉 생명력이 아무런 한계가 없이 자연에서 갑자기 그리고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추상화로 발을 디디지 못할 것이다. 물론 내가 말하는 것은 마르쿠제와 브라운 같은 사람들이 말했듯 인간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예언자적 사유다. 이 책 첫머리에서 나는 이 문제를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 노먼 브라운의 죽음에 맞서는 삶을 예로 들어보자. 이만큼 탁월한 저작은 좀처럼 만나기 힘들다. 이만큼 치밀하고 탄탄한 논증으로 가득한 책이 이만큼 인기를 얻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토대를 흔드는 메시지가 의례 그렇듯 이 책 또한 엉뚱한 이유로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죽음과 학문성에 대한 충격적 주장 때문이 아니라 억압받지 않는 삶에 대한 요청, 주된 쾌락의 원천으로서 몸의 부활, 수치와 죄책감의 폐기 같은 전적으로 그릇된 결론 때문이다. 브라운은 인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무시무시한 대가를 초월하는 방법은 오로지 몸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살지 못한 삶이 실존을 오염시키고 쾌락을 시들게 하고 후회의 부스러기를 남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인류가 이렇게 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는 우리를 어리석음과 낭비와 파괴로 몰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경험의 지금에서 충만하게 살아감으로써 영혼에서 신격화를 성취할 것이다. 인류의 적은 기본적 억압, 즉 박동하는 신체적 생명에 대한 부정과 죽음의 망령이다. 브라운의 예언적 메시지는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 그리하여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킬 삶을 제시한다. 브라운의 핵심 메시지를 그 자신의 말로 들어보자. 인용입니다. 억압받지 않는 인간, 살 만큼 충분히 강하고 따라서 죽을 만큼 충분히 강하고 따라서 일찍이 누구도 이루지 못한 존재인 개인이 된 인간은 죄책감과 불안을 극복할 것이다. 이런 인간 안에서 기독교의 신비주의적 희망,
몸의 부활이 루터가 말한 대로 죽음과 오물로부터 자유로운 형상 속에서 이 땅 위에 성취될 것이다. 몸이 이렇게 변화되면 인간의 영혼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인간의 에고는 다시 한번 처음에 설계된 모습, 즉 몸 에고와 몸의 표면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에고는 죽을 만큼 강해져야 할 것이다. 죄책감을 제쳐둘 만큼 강해져야 할 것이다. 온전한 정신분석적 의식은 죄책감의 빛을 유아적 환상으로 끌어냄으로써 이를 무효화할 만큼 강해질 것이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브라운 자신이 앞에서 300쪽 가까이 서술한 인간 성격을 대부분 무시하는 이 번들어한 계획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위의 인용문에 담긴 오류가 너무나 명백하기에 브라운처럼 유능한 사상가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심지어 치밀한 논중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늘 그랬듯 이번에도 우리는 지붕에서 소리 높여 외치거나 굵은 글자로 크게 인쇄하지 않은 기본적 사실로 돌아왔다. 그것은 죄책감이 유아기 환상의 결과가 아니라 자의식적 성인기 현실의 결과라는 것이다. 신의 힘이 아니고서는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없으며 신이 아닌 피조물이 피조물 불안을 극복할 방법은 없다. 아동은 자기 세계의 현실을 기적과 공포로서 부정한다. 그게 전부다. 고개를 어디로 돌리든 우리는 이 기본적 사실을 맞닥뜨린다. 마지막으로 반복하자면 죄책감은 진짜 압도적인 것, 아동의 세계에 있는 사물들의 적나라한 장엄함에서 비롯한다. 우리가 성인이어서 이 모든 것에 무뎌지고 갑옷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은 토머스 트러헌, 실비아 플러스, R.L. 스티븐슨 같은 시인들을 읽기만 하면 알 수 있다. 인용입니다. 내가 이 삶을 하루하루 이어갈수록 나는 더욱 당황해야 하는 어린애처럼 되어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자식을 낳고 유전시키고 보고 듣는 일에 익숙해질 수 없다. 아무리 평범한 일이라도 무거운 짐이 된다. 깔끔하고 잘 문질러진 공손한 삶의 표면, 그리고 노골적이고 진탕 마시고 떠드는 열광적인 삶의 근거는 어떤 방식으로도 나의 삶과는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광경을 만들어낸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미래의 어떤 인간에 대한 브라운의 전체 상은 죄책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완전히 허물어진다. 죄책감은 유아기 환상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비롯한다. 말하자면 너무나 중요하기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아동은 스스로를 억압한다. 아동이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가 아니라 경험의 총체성에 대한 반응으로서다. 랑크가 그토록 철저하고 결정적으로 주장했듯 아동의 문제는 실존적이다. 즉, 총체적 세계, 가로 열고 몸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모든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가로 닫고 총체적 세계에 대한 것이다. 억압은 아동이 불안 없이 행동하고 몸소 체험하고 그에 대해 신뢰할 만한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필수적 역할을 한다. 모든 아동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에고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책감과 불안 없이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순수에서의
탄생은 있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브라운이 개탄한 바로 그 역학, 즉 순수의 공포 가능성을 배제하는 역학이 우리에게서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화의 또한 에고 발달의 필수적 역학이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모든 아동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에고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책감과 불안 없이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겠는가? 정말 아동기의 경험은 우리 실존의 경험이군요. 브라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최초 원인들로 과감히 뛰어들어 인간 에고가 애초에 설계된 목적이 몸 에고라고 주장한다. 인간 동물의 진화가 일종의 불운이라는 주장을 브라운이 처음 한 것은 아니다. 트리건트 버로와 LL 화이트 같은 저명한 선배들이 있다. 이제 브라운은 자신이 쓴 훌륭한 글과 더불어 허튼 소리로도 그들과 한 부류가 되었다. 어떻게 진화가 인간에 대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상징을 만들어내고 경험을 연기하여 후대에 전달하는 전내 능력의 발달이 자연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유별난 동물에 구현된 자멸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정반대로 에고는 경험과 잠재적 통제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것을 진정한 종류의 자연 내 아신성으로 들어서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에게 에고가 있다면 몸속 생명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에고는 경험의 확장을 향하는 더 많은 생명을 향하는 생명력 자체의 자연적 충동이다. 더 많은 생명을 향한 충동이 진화적 실수라는 말은 창조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더 많은 생명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우리 자신이 선호하는 비좁은 거푸집에 창조를 우겨넣는 것이다. 진화가 인간에게 자아를 부여하고 경험의 내적인 상징적 세계를 선사하면서 인간을 둘로 쪼개어 짐을 무겁게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짐은 유기체가 더 많은 생명을 얻고 생명력이 경험과 자의식의 극한까지 발달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다. 브라운은 자아와 몸의 재결합은 인간 에고의 소멸이 아니라 강화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나가는 말처럼 언급한 이 문장은 공허하게 들린다. 실은 우리가 에고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회피하는 정말로 공허한 짓거림이기 때문이다. 에고와 몸이 온전히 합쳐진 새로운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초인적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 이하의 피조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 또 있네요. 진화가 인간에게 자아를 부여하고 경험의 내적인 상징적 세계를 선사하면서 인간을 둘로 쪼개어 짐을 무겁게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짐은 유기체가 더 많은 생명을 얻고
생명력이 경험과 자의식의 극한까지 발달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다. 진화에 대한 우리 인간 자의식의 진화에 대한 멋진 설명입니다. 네. 이런 능력을 획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고통, 불안이라는 짐 또한 우리 인간은 지게 된 것이죠. 예, 재밌네요. 에고가 조금이라도 발달하려면 부정을 해야 하고 시간의 매듭을 지어야 하고 몸을 멈춰야 한다. 말하자면 브라운 자신이 바라는 종류의 새로운 인간이 자신의 몸을 경험하려면 에고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에고는 스스로를 몸으로부터 분리하여 대립해야 한다. 이것은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등록할 수 있으려면 경험 속에 갇혀야 한다는 말과 같다. 우리가 아동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감각을 거의 발달시키지 못하며 자동인형 가로 열고 자신의 표면에서 논의는 자신의 세계 표면의 반영 가로 닫고 자동인형이 된다. 임상적으로는 우리가 사이코패스라 부르는 이 성격 유형에 대해 방대한 문헌이 존재하며 현상적으로는 두이의 경험과 자연으로부터 이 유형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브라운의 전체 논지는 쌍둥이 실패를 겪는다. 그는 죄책감의 실제 정신역학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몸의 경험을 등록하는 방법, 가로 열고 삶의 풍성한 저장고가 되기 위해 이중적으로 발달해야 할 필요성, 가로 닫고 방법에 대해서도 등을 돌린다. 브라운처럼 박식하고 예리한 사상가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니 기분이 묘하다. 영웅적 차원의 사상가에게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실수를 발견하면 마음이 무겁다. 마르쿠제에게서 비슷한 실수를 발견했을 때는 덜 당혹스러웠다. 그는 프로이트의 재해석에서 훨씬 소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또한 새로운 종류의 억압받지 않는 인간을 촉구한다. 한편으로 마르쿠제가 탈억압의 혁명을 촉구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존재하도록 하려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인간의 심리 또한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탈억압이 불가능함을 인정한다. 그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난폭한 사실이 억압 없는 현존재의 현실을 단연코 부정한다. 그는 자신의 책 말미에서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에고가 몸의 쾌락 너머로 스스로를 확장해야 함을 현실적으로 또한 애석해 하며 인정한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간을 다른 무엇보다 바라는 헌신적 사회혁명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는 여전히 일종의 최종적 해방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 또한 공허하고 덧없는 생각처럼 들리는데 사실이 그렇다. 심지어 마르쿠제는 살아있는 경험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추상화에 휩쓸려 버린다. 인간은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유토피아 사회에 의해 비참과 망각에서 보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안 없이 죽을 수 있다.
그는 마치 인간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리라는 듯 마치 우리의 자녀가 무정한 사고를 당해 죽지 않을 것이고 지구 전체가 거대 소행성과의 충돌로 박살나지 않을 것임을 당신과 내가 확신할 수 있으리라는 듯 말한다. 명석한 사상가들이 이토록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자신의 신중한 논증을 이토록 경솔하게 탕진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인물을 진지하고 거창한 것, 즉 삶의 총체적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에게도 그와 똑같이 거창한 예언자적 역할을 부여한다. 그것은 가장 단호하고 최종적으로 출구를 가리키는 일이다. 그들이 엄청난 인기를 끄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들은 예언자요, 단순화하는 자다. 브라운과 마찬가지로 마르쿠제는 소외의 확실한 지표를 자연에서 초점을 맞출 무언가를 바라며 이데올로기와 죽음 공포에서 그것을 찾는다. 참된 혁명가로서의 그는 생전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하며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그는 이 성취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도중에 멈춰 탈억압에 대한 자신의 의구심이 죽음의 피할 수 없는 소나기에 대한 자신의 인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고하지 못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데올로기보다 분명히 더 깊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면 자신의 논지 전체가 모호해진다. 어떤 혁명가가 그런 결과를 바라겠는가? 그가 정말로 내놓아야 할 것은 전적으로 혁명적이지 않은 계획, 억압을 허용하는 계획, 인간이 무엇이 될지 의문을 품는 계획, 얼마나 필연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더 나은 이익에 반해 행동하는가와 어떻게 인간이 삶과 쾌락을 끊고 비합리적 영웅체계를 따라야 하는가를, 즉 아무리 거대하고 철저한 혁명도 돌이킬 수 없는 악마성이 인간사에 깃들어 있음을 들여다보는 계획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마르쿠제는 변칙적인 인물, 가로 열고 비극적 혁명가, 가로 닫고 인물이 될 것이며 단호한 예언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하리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탈억압의 혁명가들이 저지른 오류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처음과 똑같은 기본적 사실로 돌아올 것이다. 억압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말이다. 이 불가능성을 누구보다 확고하고 우아하게 논증한 사람은 필립 리프다. 내가 아는 한 이 문제는 그의 최근 저작으로 종결되었다. 그는 전체 운동을 뭐로 돌려세운다. 억압은 세상을 위조하는 것이 아니다. 억압은 진실, 인간이 알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다.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리프는 우리를 기초적 프로이트주의로 삶의 한계에 대한 그 부담과 우리 자신의 부담에 대한 스토아적 수용으로 우리를 불러들인다. 그는 남달리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렇게 말한다. 인용입니다. 가장 무거운 십자가는 내면의 십자가이며 인간은 육신의 짐을 뼈대로 떠받쳐 짊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만든다. 이 내적 십자가의 표시 아래에 있으면 모든 것이 되고 싶고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 유아적 욕망으로부터 어느 정도 내적 거리를 둘 수 있다. 리프의 요점은 진정으로 인간적인 실존을 얻으려면 한계가 있어야 하며 우리가 문화나 초자라 부르는 것이 그런 한계를 정한다는 것
정한다는 고전적 주장이다. 문화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가능케 하는 삶과의 타협이다. 리프는 마르크스의 도발적인 혁명적 구절을 인용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리프에게 이것은 지속되지 않은 유아기 무의식적 발언이다. 나라면 랑크의 말을 빌려 신경증적 의식이라고 말하겠다. 자신의 세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부 아니면 전무식 태도 말이다. 그는 무한한 과대망상에 빠져들어 모든 한계를 초월하거나 참으로 무가치한 죄인처럼 버러지로 전락한다. 현실의 섭취를 제한하거나 심의 산출을 조절하는 탄탄한 에고 균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에 비극적 한계가 있다면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성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균형 안에서 한계와 가능성을 둘 다 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적으로 그 속에 들어맞을 수 있다. 리프 말 맞다나 성격은 가능성의 제한적 형성이다. 이 모든 논의는 이번에도 탈억압의 예언자들이 인간 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귀결된다. 성격은 가능성의 제한적 형성이다. 이 모든 논의는 이번에도 탈억압의 예언자들이 인간 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귀결된다. 그들이 꿈꾼 것은 내적 제약과 외적 권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유토피아였다. 이 발상은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발견한 부자유의 근본적 역학, 즉 전의의 보편성에 어긋난다. 이에 반해 리프는 이 사실을 잊은 일이 거의 없다. 그는 인간이 전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자신의 도덕성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자연의 끝없는 변화 속에서 버팀목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을 안다. 인용입니다. 추상화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신의 언어는 예증되어야 한다. 인간은 규정할 수 있는 성격의 구현된 원칙을 갈망하며 자신과 경험의 다신교화의 사이에서 실질적인 선택적 중재자가 되고 싶어 한다. 정신역학의 이해를 극한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 실패는 어떤 유토피아주의자도 넘지 못하는 장애물이다. 급기야 그들이 내세운 최고의 논증마저 무효가 된다. 여기에도 죽음의 공포를 인간 행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엘링 해링턴의 엄청나게 효과적인 논증이 떠오른다. 해링턴은 브라운과 마찬가지로 가장 예리하고 치명적인 통찰에 완전히 허황되고 자멸적인 논지를 갖다 붙인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적인가? 그렇다면 해결은 분명하다. 바로 죽음을 없애는 것이다. 이것이 허황한가? 그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과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죽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수명을 부쩍 연장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 늘릴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릴 수 있을 만큼 오래 사는 유토피아를 상상할 수 있다. 그곳에서는 역사를 통틀어 인간을 그토록 굴욕적이고 파괴적으로 괴롭혔으며 이제 완전한 자멸을 가져다 주겠노라 장담하는 사악한 이끌림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순수한 쾌락과 평화의 영원한 지금에서 살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여 참으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현대의 유토피아주의자들은 여전히 일방적인 계몽주의적 꿈을 꾸고 있다. 콩도르세는 이미 1794년에 이와 똑같은 환상을 품었다. 인용입니다. 언젠가 죽음이 예외적 사건이나 활력의 느리고 점진적인 쇠퇴로 인한 결과에 지나지 않게 되고 인간의 출생과 사망 사이의 간격에 한계가 없어지는 때가 와야만 한다. 그런다고 끝이 없어지겠습니까? 이 우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쇼롱은 핵심을 찌르는 경고를 바람으로써 이 환상을 여지없이 깨뜨린다. 죽음의 연기는 죽음 공포라는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때이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을 테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작은 바이러스나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도 인간에게서 90년이 아니라 900년을 앗아갈 수 있다. 그러면 10배는 더 어처구니 없을 것이다. 콩도르세가 정신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오늘날 해링턴이 그러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10배 어처구니 없는 것은 10배 위협적이다. 말하자면 죽음은 위험의 원천으로서 초절편화될 것이며 장수의 유토피아에서 인간은 오늘날보다도 덜 확장적이고 덜 평화로울 것이다. 그렇죠. 그럴 겁니다. 이 유토피아는 어떤 면에서 많은 원시사회의 믿음을 닮았다. 그들은 죽음이 경험의 완전한 종말임을 부정했으며 더 고차원적인 삶의 형태로 올라가는 최후의 제의적 승적이라고 믿었다. 또한 이것은 망자의 보이지 않는 영혼이 산자에게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었으며 누군가 때이르게 죽으면 그것은 악한 영혼이나 금기의 위반으로 인한 결과로 간주되었다. 그들에게 때이른 죽음은 개인과 무관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 논리로 보건대 원시인은 나쁜 의지와 나쁜 행동을 피하는 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들이 종종 강박적이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행동을 억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통은 어디서나 인간을 짓눌렀다. 유토피아의 인간 또한 원시인과 똑같이 영원한 지금을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원시인과 똑같이 실제의 강박과 공포를 겪으리라는 것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진짜 불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성격 방어와 미신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흥미롭게도 유토피아인들이 어떤 신을 숭배할 것인지에 대한 해링턴의 추측으로 보건대 그는 이런 사실을 감지한 듯하다. 인용입니다. 영혼의 아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운, 즉 통제될 수 없는 것을 숭배할지도 모른다. 운은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들은 거대한 슬롯머신이나 룰렛 원반에 해당하는 미래의 물건 앞에서 제의를 행할지도 모른다. 그 물건들은 신과 같은 피조물일 것이다.
이 모든 유익한 유토피아의 오류는 이 모든 무익한 유토피아주의의 오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유일한 동기가 아님을 관가한 것이다. 영웅적 초월, 인류 전체를 위한,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한 악에 대한 승리, 자신의 존재를 더 높은 의미로 성화하는 것, 이 동기들도 그에 못지않게 필수적이며 인간 동물이 동물적 두려움 앞에서도 고결함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향락주의를 영웅주의로 여기지 않는다. 고대의 이도교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기에 유대교, 기독교의 비천한 신조에 밀려났다. 현대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깨닫지 못하기에 영혼을 소비 자본주의나 소비 공산주의에 팔거나 랑크 말 맞다나 영혼을 심리학으로 대체했다. 오늘날 정신요법이 이토록 인기를 더해가는 것은 사람들이 왜 자신이 향락주의 안에서 불행한지 알고 싶어하며 스스로에게서 잘못을 찾기 때문이다. 필립 리프가 최근작에서 훌륭히 논증했듯 억압은 프로이트 이후로 유일한 종교가 되었다. 틀림없이 리프는 자신의 논증이 심리학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랑크의 주장을 수정하고 확장한 것임을 몰랐을 것이다. 재밌네요. 재밌어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시간만 더 읽으면 끝날 것 같네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읽기로 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